13번 문제는 또 어렵지 않았죠? 처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처짐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 처짐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보게요. 등분포 하중을 받는 최대 처짐 공식이 384 2i분의 5 오메가 L의 4승이죠. 기본적으로 이미 구조 계획이나 어떤 건축적으로 계획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관을 바꾸긴 어렵죠. 경관을 바꾸긴 어렵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 용도나 어떤 계획들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중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중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처짐이 줄어들긴 줄어들죠.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방법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보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때요? 증가시키면은 4승으로 우리가 이게 처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L이 경관이 2배였다.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처짐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처짐이 16배가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맞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처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재료를 또 못 바꿔요. 이게 이는 재료 어떤 재료를 쓰느냐 재료의 탄성계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바꾸기는 어려운 거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처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I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I가 뭐죠?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부지의 단면 2차 모멘트고 12분의 BH의 3승이죠. 그래서 이 폭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높이를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를 2B로 폭을 2배로 늘려주면은 I 값이 그냥 2I 2배가 되는 것 뿐인데 높이 H를 2H로 늘려줬다. 그러면은 3승배만큼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I가 8I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의 높이를 증가시켜주는 게 효과적으로 처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하중의 위치를 바꾼다.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실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처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도 없어요. 위치가 바꾸면 오히려 더 처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처짐 나오면은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높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4번. 지진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진하중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첫 번째가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나온 문제고 두 번째가 바로 지진하중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1번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전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 부재 설계시는 뭘 적용한다? 특별 지진하중을 적용한다. 이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필로티 구조의 한 예시인데 필로티 구조라는 것 자체가 위에 이제 벽체가 있는 거고 그 아래 1층에는 뭐가 있다? 기둥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안 있고 왜? 여기에 주차장 두려고 주차장 두려고 이런 필로티라는 형식이 고안이 된 건데 힘의 흐름이 어때요? 쭉 수직 하중이 오면은 뭐 여기서 문제가 안 되겠죠. 쭉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힘을 받는 게 쭉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여기 층이 구분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구분이 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지붕 이라고 하면은 다 벽체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벽체
이 벽체가 받는 하중은 이렇게 이어서 연속해서 받을 거고, 이 벽체의 하중도 연속해서 받을 거고, 이 벽체에서 받는 하중도 이 아래에서 받을 거고 한데, 이 여기에서 받는 하중이 바로 쭉 연속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갑자기 기둥으로 올라가야 돼. 찢어져서. 이게 바로 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기둥 부위, 접합부 부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가 들어가는 전이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둥과 접합부와 이 전이부는 어떻게 설계한다? 특별 지진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계한다. 일반 지진하중이 아닌 특별 지진하중. 특별 지진하중은 말 그대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인 거고, 일반 지진하중을 키워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지진하중을 키워서 어떻게? 초과 강도 계수라는 것을 곱해서 지진하중을 뻥튀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설계할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또는 붕괴를 일으키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이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은 일반 지진하중에 뻥튀기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걸 바로 우리가 뭐죠? 얼마만큼 뻥튀기 해준다는 거죠? 이 초과 강도 계수. 들어보셨죠? 초과 강도 계수만큼 뻥튀기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반 분류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지표면 분류를 뭐 S1, S2, S3, S4 해가지고 몇 가지 가죠? S6까지 가죠. 이 부분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4번. 2층 건물의 2층 유효 중량이 1층 유효 중량의 130%일 때 해당 건물은 중량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정형, 우리가 이 내진 설계할 때 비정형을 판단하죠. 비정형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제가 항상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이 있는 이유, 이걸 판단하는 이유, 이게 뭐예요? 내지는 비정형 건물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비정형 건물은, 다시 말해서 비정형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 비정형은 말 그대로 정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정형적이지 않죠. 뭐 갑자기 건물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계단식으로 인면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뭐 평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오픈이 있다거나, 우리 백화점이나 뭐 대형 몰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죠. 이제 평면적으로 본 겁니다. 뭐 그런 경우나, 그러니까 이런 비정형적인 건물들이 많은데, 비정형 건물은 내진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기준에서는 이 비정형을 판단을 하고, 비정형 건물에 대해서는 좀 내진 설계를 더 빡시게 하는 거죠. 더 빡세게. 그런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형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비정형을 우리가 크게 수직 비정형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인면적으로 봤을 때 비정형, 그러니까 수직 하중이 흘러감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큰 건물을 우리가 수직 비정형이라고 하고, 평면적으로도 이제 이 힘들이 횡력이 쳤을 때 이 슬라브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쭉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픈이 생겨버려. 그러면은 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급격히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평면적으로 비정형이 있다. 그래서 평면 비정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중량 비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직 비정형 중에 수직 비정형 종류가 5개 있고, 평면 비정형이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이 뭐죠? 중량 비정형 같은 경우는 수직 비정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부층 중량보다, 중량 기준으로 봤을 때 중량보다
그러니까 이 상부층이 하부층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중량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을 바로 130%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부층, 밑에 층에 있는 중량이 상부층의 1.3배 이상이다.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중량 비정형으로 보긴 하는데, 단 조건이 2층 이하의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2층 이하의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서, 이 보기같이 2층 건물에 뭐 이렇게 130%이라고 하더라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중량 비정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가 골라내야 됩니다. 15번 트러스 역학이 나왔는데 또 어렵지 않죠? 트러스 역학, 간단한 트러스 역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각 부재의 내력이라고 해서 AC 부재, AD 부재, CD 부재, AC 부재, AD 부재, CD 부재 이렇게 나왔는데, 딱 보면 CD 부재는 영부재죠. 영부재. 분명히 여기에서 절전법을 적용해 보면 이 부재와 이 부재력, 가로 부재로 있는 부재력은 각각 같지만 이 부재와 여기에 생기는 하중이, 추가적인 하중이 없기 때문에 절점 뒤에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CD의 부재력이 0일 수밖에 없다. 0부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력을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점의 반력부터 구해야겠네요. 딱 봤을 때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400이 똑같이 우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A점에서의 반력은 굳이 뭐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200kN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장이라고 무조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NAC의 부재, NAD의 부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절점 A에서 여기서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를 평형반응식을 이용하면 NAC 곱하기 어때요? X방향은 여기가 6000이죠? 6000 빠져있네. 6000, 8000이니까 여기가 만이 되겠고 10대 6 플러스 NAD는 0이 X방향의 힘만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FY방향의 힘을 또 골라내면 Y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해보면 200 더하기 NAC 부재력 곱하기 여기서는 10분의 8 Y방향의 불력 이 10분의 8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0이다. 그러면 NAC는 이걸 먼저 계산해야겠죠. NAC가 바로 나오니까 NAC는 마이너스 200 곱하기 8분의 10 그럼 8 대주죠. 2, 5, 2, 4 4, 5, 20 50에 250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정한 인장의 반대, 즉 압축이라는 거죠. 압축. 그리고 이 NAC 값을 여기에 똑같이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50을 그대로 대입해야겠죠. 250에 10분의 6 더하기 AD의 부재력은 0이다. 계산하면은 NAD는 플러스가 나오죠. 이거 넘어가면 그러면 이거 나오고 6을 곱하면 5, 6, 30에 2, 6, 12, 150 kN이고 인장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가정한 부호 그대로 나오니까 가정한 인장이 맞다. 그래서 AD는
AD는 150 인장력, AC는 250 압축력.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또 테두리보 자주 나오죠. 테두리보 단골 문제 또 나왔는데, 테두리보가 설치하는 이유, 세로근을 정착하기 위해서. 뭐예요? 테두리보가 이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는 뭐 일반 조적조긴 하지만 보강블록조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철근을 끝까지 가서 정착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철근이 바로 이 테두리보에 정착이 되는 거죠. 세로근을 딱 물게 하는 거죠. 테두리보가. 그리고 하중을 벽체에 균등하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3번. 균등하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붕층이 생기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에 이 보에 하중이 가해질 거고, 그러면은 이 보가 강성이 크다 보니까 균등하게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에 균등하게 조적조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은 이 특정 부위가 더 힘이 많이 가고 여기는 덜 가고 더 많이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 테두리보가 있음으로써 균등하게 눌러준다. 힘을 그래도 고르게 분포시켜서 하중을 조적조에 흘러가게 내려준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테두리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근, 이 수직균열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통 어떤 수직재도 마찬가지지만 콘크리트 기둥이라든지 조적조도 이렇게 해서 압축을 받죠. 그러면은 균열이 어떻게 생겨요? 압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우리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눌러지고 여기서 옆으로 당겨지고. 그러면은 조적조든 RC든 콘크리트든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균열은 어떻게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인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압축이 발생하고 누르는 힘이 발생하고 그 횡방향으로는 늘어나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로 균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테두리보가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이 세로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자, 넘어가서 17번. 17번도 쉽지 않은 문제였죠? 17번. 17번까지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학습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17번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FCK,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FCK,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 강도, FCK를 통해서 우리가 부재를 설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배합을 기본적으로 하죠. 배합이라는 게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장골재, 굵은 골재, 시멘트, 물 이런 거를 이 재료를 섞어가지고 소정의 강도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배합이라고 하는 거죠. 섞는다, 혼합한다. 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FCR. 그러니까 우리가 FCK를 만들기 위해서 배합을 하게 되고 그 배합의 목표를 하는 강도가 바로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CK를 딱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FCK보다는 어떤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섞이면서 어떤 공장 설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기준 압축 강도보다는 배합 강도를 얼마가 높여주죠. 그죠? 이 FCK보다 높여주는 게 맞겠죠. 이거를 우리가 배합 강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라는 것을 또 구조기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미콘 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생산하죠. 근데 그 생산 설비가 여러 시험 자료들이 있어서
강도를 조사해서 시험해보고 한 자료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분포를 갖는다. 강도 분포가 이 y가 fck가 되겠죠. 시험을 해봤더니 뭐 이런 분포가 있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런 분포가 있다. 이상한가요? 그림이? 이걸 뭐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그 공장 생산 설비를 통해서 생산된 콘크리트의 시험 성적, 시험 기록들을 봤더니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상대적으로 이 전체적인 시험 자료의 평균에 수렴하는 값들이 많죠.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A가 표준 편차,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SB. A가 더 작죠. SB보다. B가 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성 면에서 B보다는 A가 높다. A보다는 B가 신뢰성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 설비의 S 시험 성적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냐,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FCK를 결정을 하게 FCR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표준 편차 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어, 혹은 그 자료가 있더라도 이 시험한 횟수가 몇 회 이하다? 14회 이하야. 그러니까 뭔가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냐? FCK가 만약에 우리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MPa 미만이다. 그러면은 FCR 배합 강도를 FCK에다가 그냥 7MPa를 더한 값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자. 그리고 FCK가 21MPa 이상이고 35MPa 이하다. 그러면은 FCR을 FCK에다가 8.5MPa를 더한 값을 목표 강도로 하자. 목표 강도로 배합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CK가 35MPa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FCR 배합 강도를 1.1배, FCK에 1.1배를 한 다음에 얼마를 더한다? 5MPa를 더하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이 문제는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는 문제 같아요. 그렇게 나름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냐, 출제하기가 쉬워. 출제위원들이 딱 그냥 한번 출제되기가 쉬운 문제, 유형의 문제라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유형 같거든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뭐 7이랑 8.5는 외울 수 있겠어. 근데 여기가 좀 외우기가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8.5로 생각해요. 8.5. 이 경계에서 35가 경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8.5를 기억을 하면은 일단 1.1배에다가 35를 더하면 여기 얼마가 있어야 8.5가 되는 거예요? 5가 있어야 8.5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1배가 되는 건 기억하는데 이게 얼마더라? 라고 기억을 잘 못하겠으면 이 8.5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경계가 되는 35를 적용해 보면 이게 3.59. 여기다가 이 8.59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5를 기억을 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FCK가 얼마라고 그랬죠? FCK가 30MPa. 그러면은 이 사이에 해당이 되죠. 이 사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30에다가 8.5 더하면 38.5MPa이 바로 배합 강도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정 힘들면 이것만 해요. 이거 이 정도만. 위에 2개.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역학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군무원 7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 비록 7급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역학 문제가. 너무 쉬웠죠,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단순 라멘이잖아요, 단순 라멘. 지지점이 힌지, 롤러로 구성된 단순 라멘이고, 그래서 부정전 구조물이 아닌 정전 구조물이었다. 뭐 우리가 단순 보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한번 대입해서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식이 뭐였죠? 부재력수, 부재력수가 아니라 이 반력수 R 더하기 그 다음에 부재력, 부재의 수 M, 그 다음에 K. 하나 부재에 강접된 또 다른 강접된 또 다른 부재의 수 K 마이너스 2 곱하기 J. J는 절점이죠. 절점의 수. 여기서 R은 반력의 수는 3이죠. 이 힌지에서 수직 반력, 수평 반력 2개와 롤러에서의 수직 반력 하나, 총에서 3개. 그리고 M 부재는 총 하나, 둘, 3개. 3개. K. 하나의 부재에 강접된 또 다른 부재의 수. 이 하나의 부재에 또 다르게 강접된 또 다른 부재의 수. 강접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 부재에다가 이 부재가 강접이 됐으니까 하나. 그 다음 이 부재에 강접이 된 또 다른 부재의 수. 이거는 하나, 둘. 2개가 되고,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뭐 지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4. 이거를 위 공식에 적용을 시켜보면 3 더하기 3 더하기 2가 몇이죠? 8.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결국 0. 0이 나왔다는 말은 뭐죠? 부정적 차수가 0차라는 말이 되겠고, 0차는 곧 정전 구조물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역학 문제였어요. 자, 19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나왔네요. 프리스트레스. 프리스트레스 많이 건축에서는 접해보지 않기 때문에 또 겁먹으셨을 거예요. 문제 보고. 근데 결국 답 고르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스트레스 주제는 이 고난이도 문제지만 실제 이제 보면은 답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던 중하 문제였다. 왜냐? 정답이 뭐죠? 4번이죠? 이게 좀 잘렸는데 고강도 강제와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 재료비가 저렴하고 생산 시간이 단축된다. 좀 잘렸습니다. 단축된다인데 고강도 강제인데 재료비가 저렴할까요? 고강도 강제인데? 아니죠. 재료비가 비싼 게 단점이죠. 재료비 측면에서는 고가인 게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단점이 되겠고, 당연히 고강도를 얻으려면은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원리를 몰라도 원리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2번. 고응력이 가해진 상태로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그러니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미리 응력을 가해주는 거죠. 어떤 강선이나 강봉, 강제에 미리 당겨서 미리 인장력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죠. 양 단부를. 그러면은 되돌아가려는 힘에 의해서 미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한다는 개념이 바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이 압축력을 미리 가하면 어때요? 인장이 약한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중이 더, 기본적인 하중이 더 많이 제하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미리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에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균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더. 그리고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장력이. 그죠? 인장력을 미리 눌러버리는 거니까.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응력이 강제의 강봉이나 강선에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일반 R식 부재에 비해서 내화성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고강도, 그다음에 고응력 이런 부재들은 뭐에 약하다? 기본적으로 열에 더 약하다. 열에 더 약하고 그러면 내화성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자, 20번. 그죠? 또 압축제 나왔죠. 좌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압축제는 부재의 단면에 균일한 압축 응력만 작용하는 중심 압축을 받으면 단면 형상에 따라서 휨자굴, 비틀림 자굴, 휨 비틀림 자굴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아까 몇 번 문제인가요? 또 나왔었는데 10번 문제에서 했죠. 10번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자굴 형상이 있다. 2번 탄성 자굴 하중은 우리가 오일러 자굴 하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 그래서 여기가 임계 세 장비, 비탄성 자굴과 탄성 자굴을 경계짓는 그 세 장비를 우리가 임계 세 장비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탄성 자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굴 하중을 오일러 자굴 하중.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우는 하중, 자굴 하중과 동일해요. 이 그래프 형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굴 하중 PCR이라고 하는 것은 핀일 때, 그러니까 KL 제곱 파이 제곱 EI라고 우리가 자굴 하중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A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좌굴 응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결국 KL 제곱 파이 제곱 E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Y축 보면 FCR 자굴 응력이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해당이 안 되고 이 그래프는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비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탄성 자굴 하중을 오일러 자굴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세 장비는 단면 이차 반경에 비례하고 부재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단면 이차 반경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단면 이차 반경이 이 R값이죠. R값은 어떻게 되죠? 단면 이차 모멘트를 A값으로 나눈 것의 제곱근이 될 텐데, 보면은 부재의 길이의 반비례? 다시. 세 장비는 이거죠, 세 장비는 R분의 KL 값이고, 이 세 장비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 장비가 커지는 거죠.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비례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 답을 고르는 거는 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4번.
압축제는 부재의 단면의 폭에 비해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부재의 전체 자굴 이외에도 판에 국부자굴이 발생하여 압축내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이거 아까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 판폭 두께비로 우리가 이 부재의 판 자굴, 국부자굴을 결정을 하게 되고 국부자굴의 가능성을 결정하게 되고 국부자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판폭 두께비가 기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압축 강도를 이제 압축 내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설계 압축 강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부자굴에 대한 어떤 설계 압축 강도식과 국부자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설계 압축 강도식이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압축 강도를 낮춰줘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다음 문제. 용접 적합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용접에는 지우고 용접에는 크게 용입 용접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죠.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모살 용접이 있죠. 모살 용접. 판과 판을 연결해서 붙여서 맞대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죠. 이게 필렛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맞댐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물어보는 게 유효 목두께. 우리가 용접부의 강도,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효 목두께 곱하기 유효 길이, 유효 용접 길이, 그 다음에 용접부, 용접 재료 강도를 곱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용접부 접합부의 강도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이 그루브 용접일 때는 유효 목두께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께, 목 두께. 모살 용접일 때는 이 두께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두꺼운 쪽, 만약에 이제 판 두께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두꺼운 쪽이 아니라 얇은 쪽으로 해야 우리가 불리하게 보는 거죠. 불리하게. 두꺼우면은 그만큼 용접부의 설계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리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두꺼운 쪽보다는 얇은 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완종 용입 용접의 설계 강도를 구하게 된다.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꺼운 쪽이 아니라 얇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루브는 유효 길이에 유효 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효 길이 곱하기 유효 목두께로 우리가 용접부 유효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그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유효 길이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있겠죠. 쭉 있겠죠. 그러면은 이 끝단에서 끝단까지를 전체를 용접부의 길이로 보는 건데 모살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보죠. 어떻게 보죠?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모살 용접 같은 경우에는 필릿 용접 총 길이 L에서 그러니까 L2를 유효 용접 길이를 구할 때 L2는 전체 용접 길이에서 뭘 빼준다? 유효 목두께의 2배. 용접 치수의 2배. 이걸 빼준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즉 유효 용접 길이를 기준으로 유효 용접 면적을 산정해 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3번은 잘 아시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얇은 쪽 두께로 한다. 22번 콘크리트 구조의 사용성에 대한 설명도 물어봤네요. 사용성, 처짐, 균열 이런 것들이죠. 1번 균열 제어를 위한 철근은 필요로 하는 부재 단면의 주변에 분산시켜 배치해야 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분산시켜 배치해야 하고, 이 경우 철근의 지름은 가능한 한 크게, 철근의 간격은 가능한 한 넓게. 이게 좀 이게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되는 말이죠. 간격은
부재가 있다. 보부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철근 요구량이 있어요. A가 우리가 D25 직경의 철근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 휨부재의 주철근을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딱딱 그 설계를 해봤더니 요구하는 철근의 단면적이 뭐 2000이 나왔다. 그랬어. 그러면은 철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D25가 아니다. 그냥 이 철근의 요구 단면적 2000이 나왔다. 그러면은 D16짜리를 쓸 수도 있고 D19짜리를 쓸 수도 있고 뭐 D 더 큰 거 뭐 25, D3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배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쓰면은 개수는 더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하나의 철근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걸 쓰면은 철근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철근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냐? 철근의 지름을 우리가 이 간격을 좀 촘촘하게 그러니까 직경을 더 작은 것을 촘촘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D16이라고 봤을 때 D16짜리 4개를 하는 게 낫지 만약에 똑같이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D32 2개를 하는 것보다 D16 4개를 하는 게 사용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즉 다시 말해 이 사용성 특히 이제 균열 제어적인 측면에서는 이 1번 이 안이 1번 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 직경은 작은 것을 되도록 촘촘하게 배치를 하는 게 균열 제어에 유리하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죠. 지름은 가능한 한 작게, 철근의 간격은 가능한 한 촘촘하게, 넓게가 아니라 좁게 하여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처짐. 실제 처짐을 계산하는 경우와 계산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처짐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건 실제 처짐을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하가 돼야 되냐? 360분의 L. 어떤 경우 과도한 처짐에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에서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바닥 구조. 이 부분은 좀 개념 시간에 다시 좀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뭐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죠. 360분의 L이냐, 240분의 L이냐, 180분의 L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4번은 당연한 말이고 균열, 처짐, 피로 영향을 고려하는 게 당연한 말이고 1번 정답 1번이죠. 자주 나옵니다. 1번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9급이든 7급이든 뭐 불문하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숙제하고 가셔야 되고 그 개념은 이렇다. 그 내용은 이렇다. 자, 23번. 강구조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강구조 문제네요. 역시 많이 나왔어요. 1번 맞고 2번이 볼트 직경의 5배 이하로 한다. 두께는 그 다음에 3번 볼트 중심을 이제 여기서 얘기할 부분을 이제 3번, 4번이 오히려 중요한데 이 중심선, 게이지 라인이랑 피치 라인 좀 헷갈려요. 게이지 라인이 피치 라인인 것 같기도 하고 피치 라인이 게이지 라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장력을 받는 부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게이지 라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볼트의 중심선과 중심선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중심선, 볼트의 중심선과 이 중심선이 있어요. 이 볼트의 중심과 중심을 간의 거리가 게이지고,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하거든요. 피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게이지. 아니죠. 이 3번 말대로 중심선을, 볼트의 중심선을 연결한 선을 게이지 라인. 이거. 볼트의 중심선. 중심선과 중심선을 연결한 이거를 우리가 게이지. 이게 바로 게이지 라인. 라고 하는 거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 건데,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린 게, 선생님, 이것도 지금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게이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게이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것도 중심선과 중심선을 연결한 선이고, 이 사이의 거리인데, 근데 기준을 우리가 이 방향, 힘의 방향이 어떻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힘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 볼트의 라인을 긋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게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만약에 힘이 이렇게 간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 방향이 중심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그럼 이게 게이지가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형태는 같지만 어떨 때는 이게 게이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게 게이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해하셨죠? 이걸 말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4번. 군볼트의 조임 순서는 중앙에서 양측단으로 조임해야 한다. 뭔가 이게 다 군볼트죠?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볼트가 이루어지는 접합부, 이제 군볼트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양측단으로 가는 거지 양측단에서 중앙으로 가지 않는다. 양측단에서 조립을 시작했다가 중앙으로 가면은 중앙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조립 자체가. 이게 수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항상 볼트의 접합은 중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단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보다는 이 3번, 4번 문제가 더 중요하다. 24번. 24번이 역학에서는 좀 더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같아요. 전반적으로 역학 문제가 쉽긴 했지만 24번이 그나마 이제 많이 아치에 관한 문제는 다뤄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많이 변별력을 가져가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물어보는 게 반원아치예요. 반원아치라는 것은 반지름 R. 이 반원형이라는 거죠. 반원형인 아치인 거고,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딱 보기를 보면은 다 달라요. 공통된 게 없어. 그러면은 뭐 휨 모멘트든 이 전단력이든 충력이든 하나만 구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휨 모멘트가 다 달라. 그래서 휨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부재력을 구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롤러 지점, 왼쪽 지점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부재력이 발생을 하죠? 딱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충력 N, 전단력
V 그 다음에 모멘트 M 이게 다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치라고 해서 힘 모멘트나 전단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일반 단순 보보다는 이 힘 모멘트나 이 전단력이 적어지는 거지 아예 0으로 발생하는 건 0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발생을 일부 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치는 압축력만 적용한다. 압축력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M과 힘 모멘트와 V가 0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아니다. 일부 존재한다. 단순보보다는 훨씬 작긴 작지만 있긴 있다. 값이 0이 아닌 것은 아니다. 0인 것은 0이 아닌 것은 다시 0인 것은 아니다. 됐죠? 0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원의 원점을 5로 잡으면 이 거리가 얼마죠? R이죠, 반지름. 이 거리도 R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단순보, 일반 정정보 구할 때 M 여기에 반력이 있을 거고 일단 반력은 절반이니까 P분의 2분의 P입니다. 2분의 P.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모멘트는 0이다. 합력은 0이다. 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래야 이 임들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점을 B라고 해봅시다. B. 그랬을 때 MB는 0 구해보면 이 M이 있죠. M.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해봅시다.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M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이 B지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 거리가 되겠죠. 수직거리니까 최단 거리니까 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힘은 2분의 P 2분의 P 곱하기 거리가 문제인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우리가 세타, 변수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점점 올라가면서. 그럼 여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는 거고 이 지점은 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바로 이 전체 R, 여기가 R이니까 R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수직거리는 R 마이너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건 0이다. 가 되겠고 다시 정리하면 M은 PR. R이 공통돼 있으니까 밖으로 빼주면 2분의 P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세타에 따라서 M이 바뀌어지는 거고 세타가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때 0과 1 사이인 거죠? 코사인 세타의 삼각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90도일 때고 여기가 90도죠. 90도. 그러니까 0도일 때 가장 큰 힘 모멘트를 가진다. 0도가 아니라 90도일 때죠. 90도. 0일 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0일 때 M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때가 그 값이 2분의 PR이 되는 거죠. 2분의 PR. 어떨 때? 세타가 90도일 때. 90도라는 말은 쭉 가서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의 각도가 세타니까
이게 90도일 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가 2분의 PR이고 가장 큰 힘 모멘트를 가질 때이다. 가지는 지점이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단력과 충력을 구할 수 있지만 똑같이 이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이 자유물체도의 평형 방정식 뭐예요? 별다른 거 없고 fx는 0 또 fy 방향 힘의 합력은 0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일단 이걸 가지고 힘 모멘트를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답을 고르는 데는 힘 모멘트만 구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힘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 깁니다. 저는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2시간을 찍은 것 같아요. 12번 문제까지 1시간, 나머지 문제까지 1시간 해서 지금 2시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들 발췌해서 보고 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뭐 배속해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배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그게 뭐죠? 일반 보에서 이렇게도 그냥 1단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부족하는 경우에 2단으로 배치하죠. 2단으로. 그래서 1단, 2단이라고 하는 거고 상하 철근은 이제 동일 연직 면내라는 것은 이 열을 같이 해라. 이 열을 같이 해라 라는 말이 되겠고 그때 이 상하 철근의 순 간격은 이 옆에서 좌우 옆으로 배치된 철근의 순 간격과 동일하게 얼마? 25m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굵은 골재들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2번,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있는데 철근 초리 분리의 4번 먼저 볼게요. 철근 조리 분리에 교차된 철근은 기본적으로 영접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영접을 하지 않고 그냥 엇갈려서 그냥 놓기만 하죠. 배치해서. 우리가 용접 철망을 쓰지 않는 이상 철근은 용접해서 쓰지 않고 그냥 엇갈려서 배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철근 결속만 해놓죠. 철근으로. 얇은 철근으로 결속만 해놓고 용접은 일단 열이 가해지는 것은 안 좋다. 철근에. 그렇기 때문에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2번, 4번은 어떤 철근 배치가 우리가 하면서 어떤 시공적인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지만 시공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뭐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얼마만큼 이 허용 오차를 용인해 줄 것이냐를 우리가 나타낸 건데 정답은 3번이죠. 유효 깊이가 200mm 이상인 휨무제, 압축제, 벽체 유효 깊이에 대한 허용 오차는 13mm입니다. 13mm. 그러니까 이 철근 배치에 대한 허용 오차도 있지만 유효 깊이 거푸집을 딱 됐는데 유효 깊이가 원래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해서 D가 되겠죠. B가 설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부재는 똑같은 사이즈로 했는데 이게 철근 이 밑에 최하단에 있는 철근이 여기에 배치돼야 될 철근이 어떻게 됐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올라왔어. 그렇게 되면 D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꼴이 되죠. D가. 유효 깊이가. 유효 깊이 D가 줄어든다는 것은 설계 힘 강도가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계 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효 깊이가 많이 좌지우지하죠. 왜? 여기 M에는 압축력 곱하기 이 철근의 인장력과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의 팔거리로 우리가 이 설계 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D가 줄어드는 것은 Mn이 줄어드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오차를 얼마만큼의 허용을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유효 깊이가 얼마냐, 200 이상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유효 깊이가 얼마냐인 거예요. 기존에 설계했던 유효 깊이가 200 이상이냐, 아니면 200 미만이냐를 우리가 기준으로 200mm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 깊이의 허용 오차가 13mm,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3mm, 13mm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철근을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유효 깊이가 좀 더 작은 200mm 미만이다. 애초에 설계된 유효 깊이가 좀 작다 하면은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죠? 됐죠? 근데 이 2번, 3번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 빈도가 너무 낮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번, 3번까지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넓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2번, 3번은 그냥 25번에 전략적으로 좀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기에는 다른 걸 더 중요한 거를 해야, 중요하고 더 빈출되는 내용들을 해야지, 간혹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내용들을 다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해 하시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군무원 7급 기출문제 풀이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이제 더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업 전용 게시판, 지안에도 홈페이지에 있는 수업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